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도 참 많은 범죄 사건을 다루지만 오늘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좀 당황했는데 이 범인은 결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범죄는 치밀했고 또 경찰에겐 대범했죠. 더 짓지 말고 제시카답게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기왕 이렇게 인트로를 하는 김에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거는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채널 매일 영상 올라가는 거 아시니까요. 하지만 제가 구독은 조금 좋아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밤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제 여자친구가 납치된 것 같아요. 아까 문자가 왔는데요. 말투가 완전 달라요. 이건 다른 사람이 보낸 거라고요. 실종자는 18살의 여성 사만다 코닉인데요. 번화가에서 떨어진 한적한 외곽에 있는 커피 스탠드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스탠드가 뭐냐? 여기가 한 사람이 들어갈 그 작은 간이 건물에서 커피, 음료, 간단한 스낵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주로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드라이브 스루로 빠르게 커피를 받아갈 수 있는 곳이죠. 워낙 공간이 작아서 보통 안에서는 직원 1명만 근무하는 편인데요. 그날 사만다 역시 밤 늦게까지 혼자 일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틈틈이 남자친구와 연락을 했고 보통 밤 9시쯤 매장을 끝나는 게 루틴이에요. 집에 갈 때는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녁 8시 30분쯤부터 사만다로부터의 연락이 뚝 끊어집니다. 처음엔 마감 때문에 바쁜가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평소처럼 픽업을 하러 갔죠? 가게에 도착해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매장 불이 다 꺼진 채 그 어디서도 사만다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집을 걸어서 간다는 건 말이 안 됐고요. 불안해진 남자친구가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이 또한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때 문자 한 통이 도착해요. 커플이 나를 데려갔어. 걱정하지 마. 나 휴가 갈 거야. 너무 지쳤어. 이걸 읽자마자 남자친구는 수상함을 감지했죠. 일단 말투가 전혀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맥락이 이상합니다. 커플? 그게 도대체 누군데? 뜬금없이 휴가? 일단 좀 상황 파악을 하려고 지인들한테 연락을 돌렸는데 그 누구도 사만다와 연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즉각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던 거죠. 실종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가장 먼저 카페 안에 있는 CCTV를 확인합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전말이 찍혀 있었죠. 밤 8시 30분 사만다는 마감을 앞두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바로 이때 한 남성이 주문대로 다가오는데 얼굴에 바라클라바를 뒤집어 써서 전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사만다가 주문한 커피를 한 잔 건네는데 순간 살짝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남성이 권총을 거는 거예요. 겁에 질린 그녀가 두 손을 들었고 이 괴한의 지시에 따라 매장 불을 끕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창을 통해 매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케이블 타이로 사만다의 손을 결박하고 그대로 끌고 나가요. 순식간에 그녀가 납치된 거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로 CCTV를 분석해서 이동 경로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 봉착해요. 이 커피 스탠드가 앵커리지 도시 외곽에 있었거든요. 그 주변 CCTV가 거의 없던 겁니다. 그 카페를 떠난 후에 도무지 어디로 갔는지 파악이 불가능해요. 실종 이후 시간은 덧없이 흘렀습니다. 경찰한테 있는 정보라고는 복면을 쓴 괴한에게 납치당했다. 이거 하나뿐이었어요. 1주, 2주, 3주가 지나가자 가족들은 어땠겠어요? 심장이 까맣게 타들어가죠. 아버지 제임스가 방송에 출연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제 딸 좀 찾아주세요. 아직 살아있는지 어디서 잘 먹고 자는지도 몰라요. 제발 제 딸 돌려주세요. 이렇듯 경찰,
FBI, 가족, 언론까지 총출동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사만다에 대한 흔적은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납치된 지 23일 차인 2월 24일 저녁 7시 45분, 돌연 남자친구 핸드폰에 문자가 한 통 도착합니다. 코너공원 표지판, 알버트 사진 아래 있는 거 말이야. 걔 예쁘지? 엥? 무슨 소리예요?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었는데 일단 코너공원에 주목했어요. 이게 정식 명칭 코너스 습지공원을 말하는 듯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 사만다의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 찾아갔고 거기서 기다렸다는 듯 의문의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열어보니까 실종된 사만다의 낯선 사진이 하나 들어있어요. 지금 그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사만다가 어딘가 잔뜩 긴장한 표정이면서도 무표정으로 굳어있고 얼굴 옆에 누군가가 신문을 들고 있죠. 이 사람은 나오지 않는데 신문을 든 손만 보입니다. 신문 날짜는 2월 13일이에요. 즉, 그 봉투를 발견한 날로부터 열흘 전에 찍힌 사진이라는 뜻일 텐데 가족들은 이걸 보자마자 딸이 살아있구나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게 범인의 의도였을 거고요. 이 봉투 안에는 타이핑된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사만다 은행 계좌로 3만 달러 입금해라. 가족들이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돈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딸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더 이상 범인에게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피말리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죠. 그러다 3월 7일, 실종 거의 한 달 차가 되었을 때쯤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입수됩니다. 이 알래스카에서 6,000km 떨어진 애리조나주 윌콕스라는 곳 ATM기에서 사만타의 직불 카드가 사용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줄을 벗어났기 때문에 FBI가 나서야 돼요. 즉각 추격을 했는데 범인은 한 발 더 빨랐어요. 그는 계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뉴멕시코주 로즈버그, 그다음에 텍사스주 셰퍼드, 그리고 험블. 3일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수사팀이 그걸 계속 추적하면서 동시에 ATM기에 설치되어 있던 그 CCTV를 분석했고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항상 바라클라바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못 봤지만 범인이 타고 다니는 흰색 포드 차량을 딱 포착한 거예요. 동시에 이 차가 10번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했고요. 즉각 고속도로에 연결된 모든 도시에 정보 공유했고 대대적인 검문에 들어갑니다.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던 그때 납치 43일째인 3월 13일 텍사스주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용의 차량이 발견돼요. 여러 대원들이 몸을 숨기고 차주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잠시 후 한 남성이 차에 올라탑니다. 본부와 연락하면서 조용히 그 뒤를 미행했죠. 그러면서 저 차를 어떻게 세우지? 그 명문을 찾게 되는데 마침 차주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요. 이게 이제 좋은 이유가 되잖아요. 바로 차 세웠고 이제 내부를 수색하게 되는데요. 역시나 그 안에서 실종된 사만다의 신분증, 직불카드, 휴대폰, 권총, 그리고 CCTV 속 범인이 쓰고 있던 바라클라바까지 발견됩니다. 드디어 범인이 체포되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건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어떤 일들을 저지른 사람인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범인의 정체는 34살의 이스라엘 키즈. 처음부터 그는 다른 범인들과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체포된 순간에도 당황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주 태연하고 여유롭게 굴었죠. 끌려가서 신문이 시작되는데 오히려 경찰들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형사님, 맨입으로는 안 되죠. 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스니커즈 한 개도 갖다 주시고요. 시가도 제가 핍니다. 이 정도는 지불하셔야죠. 얼마나 경찰은 황당했을까요? 일단 원하는 거 갖다 줘요. 그러자 태연하게 자백을 시작하는데요. 사건 당일인
2월 1일 이스라엘은 그냥 강한 살인 욕구를 느꼈습니다. 이게 원래 스타일대로라면 다른 도시로 가서 살해 대상을 물색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 다음날 가족들과 크루즈 여행이 잡혀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살고 있던 이 앵커리지에서 타겟을 고르게 되죠.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도로 옆에 커피 스탠드 하나를 발견하는데 보니까 CCTV도 없고 한적하고 젊은 여성이 혼자 일하고 있고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바라클라바 뒤집어 쓰고 총 들고 사만다를 납치한 후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요, 당시 그의 집에는 10살 된 딸과 여자친구가 머물고 있었어요. 그들 눈을 피해서 헛간으로 사만다를 끌고 간 거죠. 일단 감금시켜 놓고 새벽 2시가 되자 딸과 여자친구가 모두 잠든 걸 확인한 후 헛간으로 가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살인을 시작합니다. 사만다는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순순히 요청하는 대로 핸드폰, 카드, 비밀번호 다 내줬어요. 하지만 범인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살인이에요. 그래서 사만다를 성폭행한 후 목 졸라 살해했죠. 즉 사만다는요, 납치되고 몇 시간 후에 이미 사망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날이 되자 이스라엘은 태연히 원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정대로 크루즈 가족여행을 떠나요. 생각해보면 몇 시간 전엔 헛간에서 10대 소녀 강간하고 죽였고 그리고 다시 온화한 아버지로 돌아간 거죠. 그러는 사이 사만다 가족들은 지옥을 견디고 있었고요. 그렇게 앵커리지는 발칵 뒤집혀졌지만 유유히 휴가를 갖고 2주 후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만다 가족들로부터 돈을 좀 뜯어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사만다가 살아있는 것처럼 조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주 기괴한 발상을 펼치는데요. 앞서 공원 봉투 안에 들어있던 사만타의 사진. 그때 사만타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눈을 뜬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요. 눈꺼풀을 낚싯줄로 이렇게 꿰매서 고정했고요. 얼굴이 창백하니까 직접 화장을 해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13일자 신문 하나 구해가지고 함께 사진을 찍어둔 거예요. 그걸 보고 딸이 살아있다고 믿은 가족들이 돈을 보냈고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시신 처리만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 당시가 2월이고 알래스카는 춥기로 유명합니다. 어딜 가도 다 얼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호수에 가서 전기톱으로 구멍을 뚫었고요. 이 시신에다가 추를 달아 그대로 물속으로 풍덩 가라앉힙니다. 이 다음 행동은 더 기가 막힌데요. 시신을 유기한 그 구멍 옆에 유유히 앉아서 얼음 낚시를 즐겼다고 해요. 여기까지 진술을 듣게 된 형사들은 그의 여유 있는 태도에 기함을 토합니다. 이거 분명 한두 번 살인을 해본 게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람은요, 그 살인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혹시? 분명 이 사람한테 범행을 과시하고 싶은 성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경찰은 그 진술을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이스라엘이 술술 자백하기 시작해요. 형사님, 저는 기본적으로 2명의 다른 사람이에요. 자상한 아빠일 때도 있지만 그리고 살인마일 때도 있죠. 형사님도 제가 사만다만 죽였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이번에 절 잡으신 거 진짜 다행이에요. 전 살인이 너무 재밌거든요. 이 말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 천천히 막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더니 가만히 있자. 지난 12년간 한 11명 정도? 최소 11명을 죽였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가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돼요. 자기의 살인과 그 방식을 모두 자백하는 대가로 사형을 요구한 겁니다. 감형이 아니라 사형이요. 이게 일반적인 범인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죠. 그가 사형을 요구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끔찍하게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라도
그 언론에 자기 이름이 공개된다면 바로 입을 다물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자기인 죽음으로써 모든 걸 덮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시켜달라는 거지. 이게 또 지 딸한테는 자상한 아빠로 남고 싶은 마음일 텐데 한편으론 이게 그의 최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를 간파한 경찰 또한 그를 구슬리면서 독특한 협상을 시작해요. 네가 더 많은 범죄를 자백하면 할수록 사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이렇게 끈질기게 설득을 한 겁니다. 결국 그는 1년 전에 저지른 한 부부 살인 사건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해요. 자, 일단 그 사건에 앞서 이스라엘의 살인 패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특이한데 다른 연쇄 살인마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요. 킬캐시라는 수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살인을 저지르기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만 아는 곳에 총기, 탄약, 케이블 타이, 칼, 그리고 드라노라는 제품을 함께 숨겨두었습니다. 드라노는 청소용품인데요. 이게 이제 배수관에 쌓여있는 머리카락, 기름때를 분해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시신에 부으면 조직이 훼손돼서 부패 속도를 촉진할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청소용으로 희석된 화학품이라서 강한 분해 효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만의 살인 도구 키트를 숨겨둔 거예요. 이걸 킬캐시라고 부른 거고요. 자, 그럼 범인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냐? 행여나 흉기가 발견돼도 이걸 언제 구매했는지 경찰이 추적하기가 쉽질 않아요. 몇 년 전에 산 걸 수도 있으니까. 또 이동하는 중에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걸 걸릴 가능성도 없고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살인 충동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항상 거주지를 떠나서 비행기까지 타고 타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렌터카 빌려서 타겟을 물색했는데 보통 피해자는 무작위로 골랐거든요. 그런데 납치 장소는 신중했습니다. 주로 공원이나 묘지, 또 캠핑장을 돌면서 야밤에 한적한 곳을 노렸죠. 또한 그는 절대 같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직후엔 즉각 수천 마일을 이동해요. 비행기 타고 다시 집에 가는 거죠. 그러니 수사망을 피했던 거고요. 2011년 6월입니다. 그때도 참을 수 없는 살인 충동이 올라와요. 그래서 알래스카주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타고 일리노이 주까지 이동합니다. 다시 렌터카 타고 4일을 운전해서 버몬트 주로 이제 이동을 해요. 주를 지금 3개를 건너온 거예요. 이동거리도 엄청나죠. 거기 도착해서 자기가 2년 전에 숨겨둔 킬캐시를 꺼냅니다. 6월 8일 타겟을 물색하다가 중년 부부만 살고 있는 집을 발견해요. 그곳엔 50살의 빌 커리어 씨와 55살의 아내 로레인 커리어 씨가 살고 있었죠. 범인은 한밤에 집에 들어가서 총으로 부부를 위협하고 그들을 결박한 후 미리 봐둔 폐 농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먼저 남편 빌을 살해해요. 절규하는 아내 로레인은 성폭행한 후 목졸라 살해합니다. 살인이 다 끝난 후에는 준비해둔 용품 뿌리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창고 구석에 유기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발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운도 좋았어. 사건 직후에 이 농가가 철거가 되면서 거기 있던 쓰레기 봉지는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바로 매립지로 보내진 겁니다. 사건은 답답하게도 미제로 남았죠. 이제 와서 이스라엘이 사형을 받겠다면서 자백을 한 거고요. 그렇게 털어놓은 자백들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 3월까지 그는 무려 12년간 미국 전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주 종목은 납치, 살인, 그 외에도 은행 강도, 주거침입, 방화까지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도의 심리전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말해주는 듯 쉽지만 정확히 언제 누구를 살해했는지는 아주 감질만 나게만 털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제가 2001년, 2005년 사이에는 그 부부 한 쌍 죽였고요. 2005년에서 2006년에는 2명 죽였다. 2009년에 그 동부 해안가에서 1명 죽였나?
그 CC는 아마 뉴욕 쪽에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정보를 주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사람 헷갈리게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미 전역을 돌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거기엔 배경이 있습니다. 어릴 때 몰몬교를 믿던 부모님 밑에서 그들의 집성촌이라고 할 수 있는 유타주에 살았어요. 그러다 5살이 됐을 때 이 가족들이 개종을 합니다. 워싱턴주로 이주를 해요. 그러다 1990년대 후반에는 다시 오리건주로 이동을 했고 또다시 서부로 갔다가 왔다가 막 여러 주를 걸쳐서 엄청나게 이사를 다닌 거예요. 중간에 이스라엘에 군복무까지 하면서 텍사스 지역에도 살아본 적이 있고요. 그러다 전역을 한 후에는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해 딸을 낳게 됩니다. 그 딸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어요. 이후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와서 정착을 했고 1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요? 아주 조용하고 딸을 끔찍히 여기는 가정적인 남자잖아요. 라고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철저히 대외적인 이미지일 뿐이죠. 왜냐하면 살인 본능은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거든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그 범인과의 아슬아슬한 심리전 끝에 경찰은 과거 행적, 여러 실종 사건들을 대조하면서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4월 뉴저지주에서 실종된 49살의 데브라 펠드먼,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아내요. 경찰도 너무 기뻤고 그 여자의 사진을 딱 들이밀었는데 범인이 잠시 동요하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확답을 주진 않았죠. 검찰은 우선 신원이 확실하게 파악된 사만다와 또 커리어 부부 사건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좀 생기면 여죄를 계속 추적하려고 했죠. 그런데요, 재판이 이어지던 2012년 12월 2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닥칩니다. 교도소에 있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심지어 침대 밑에 4장의 유서를 남겼거든요. 근데 아주 마지막까지 기괴한 짓을 해요. 그 유서 안에다가 자기 피로 11개의 해골을 그려뒀더라고요. 나중에 FBI는 이 해골은 그가 여태까지 살해한 피해자의 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정일 뿐 끝내 진실은 허공에 묻히고 말았죠. 마지막으로 FBI는 이미 뉴욕과 알래스카주에서 범인이 숨겨둔 그 킬캐시 키트를 2개 회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범인이 생전에 자주 방문했던 아이오밍주와 워싱턴주에도 분명 킬캐시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사건은 도대체 몇 명을 살해했는지도 모르는 연쇄살인마 이야기였습니다. 동시에 저는 미 전역에 그 키트를 숨겨놨다는 데에서 정말 생전 처음 듣는 케이스였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론 자기 딸한테는 좋은 아버지로 남으려고 사형을 원했습니다. 끝내 언론 공개가 싫고 그걸 피하고 싶어서 죽음을 선택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건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퍼졌고 저도 소개하게 되고 있는 거죠. 딸도 분명 알게 됐을 거예요. 그의 모든 과정은 여타 범죄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에겐 연쇄살인마인 아버지라는 타이틀 자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게 더 꼴값 같아서 짜증납니다.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가족들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을지 아마 그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겠죠. 한편으론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 사라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때는 2018년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세크라멘토에 위치한 부촌 시트러스 하이츠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한 평범한 가정집에서 백발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죠. 막 외출을 하려는 듯 문을 나서는 순간 잠복 중이던 경찰이 그를 에워쌉니다. 노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일단 오븐에 굽고 있는 음식이 있으니 잠시 꺼내고 오겠다고 하는데요. 경찰 앞에서도 꽤 여유롭죠.
이것만 봤을 때 경찰이 뭔가 잘못 짚은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조셉 제임스 디앤젤로. 72살의 그는 지난 27년간 인근 트럭 수리공으로 성실히 일을 했고요. 그러다 작년 2017년에 은퇴를 한 후에 이 마을에서 딸과 손녀 한 명과 함께 아주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셉은 아주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였어요. 평소 마당에서 낚싯배와 자전거를 수리하면서 막 시간을 보냈고, 가끔 자신의 트럭 열쇠가 사라지면 욕설을 내뱉으면서 화를 내는 정도였죠. 그를 기억하는 이웃 주민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손녀와 또 그 조셉의 손녀가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종종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누구보다 이 노인은 손녀를 끔찍히 아꼈고 이웃에게 친절히 손을 흔들면서 식사 대접을 하는 이 모습은 철저하게 살벌한 인격을 숨기고 살던 그의 가소로운 연기였죠. 이 노인의 진짜 정체는 지난 42년간 무자비한 살인과 강간을 저지르면서 경찰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골든 스테이트 킬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7년에 당시 토요미스테리에서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란 이름으로 복명을 쓴 범인을 찾고 있다라고 소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살인마는 하도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 수법과 시기별로 별칭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그중 하나였고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도 그중 하나예요. 당시에 방송을 했을 때는 아직 범인을 검거하기 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잡혔습니다. 오늘은 범인이 과연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또 시간 순으로 어떤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결정적으로 어떻게 체포되었는지 심지어 체포된 후에 그가 보여준 기가 막힌 모습까지 낱낱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 조셉 드앤젤로. 그는 뉴욕주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196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이때 훈장까지 받으면서 명예롭게 전역을 해요. 이후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해서 세크라멘토주 주립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그곳에서 전공을 한 게 크리미널 저스티스, 범죄학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창창했습니다. 이후 전공을 살려서 경찰관이 되었고요. 1973년 변호사인 아내와 결혼을 한 후에 그 사이에서 3명의 딸을 낳게 되죠. 즉 베트남 참전 용사의 범죄학을 전공한 경찰관 그리고 단란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던 1979년 여전히 세크라멘토에 살던 그는 좀 황당한 계기로 실직을 하게 돼요. 약국에서 벌레 퇴치 스프레이하고 망치 같은 걸 훔치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경찰이 물건을 훔쳤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이게 그렇게 고가의 물건도 아닌데요. 결국 그는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당했고 이후에 대형마트에서 배송 트럭 수리공으로 일하게 됩니다. 평범한 삶을 살게 돼요. 아니죠. 결코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첫 범죄는 결혼한 지 1년 만인 197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경찰이었던 그는 빈집을 털기 시작하는데 그 수가 무려 100여 채에 달해요. 근데 또 이게 대단한 강도 사건은 아닙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건을 뒤졌고요. 그 중에 펜던트, 목걸이, 단추 같은 자잘한 물건들을 마치 기념품처럼 가져가요. 그리고 정작 고가의 물건은 손대지 않았던 겁니다. 뭔가 훔치는 것에 쾌락을 느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쾌락 추구가 단순히 도벽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첫 살인은 1975년이었습니다. 좀도둑이었던 그가 빈집을 물색하던 중에 새로운 타겟을 찾게 됩니다. 그건 바로 16살의 소녀 엘리자베스였죠. 그날 밤 새벽 2시에 조셉은 복면을 쓰고 온 가족이 자고 있는 이 고요한 집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엘리자베스를 총으로 위협해서 납치하고자 했어요. 두려움에 떨던 소녀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의해 밖으로 끌려가던 순간에 소음을 들은 아버지가 놀라서 뛰쳐나왔고요. 다행히 딸을 데려가는 걸 막게 되죠. 하지만 아버지는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것이 조셉의 첫 살인이었죠. 한편 16살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사망하는 이 끔찍한 비극을 마주해야 했고 해당 사건은 오랫동안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1976년 6월부터 세크라멘토 동부 지역에 유독 참혹한 강간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76년부터 79년까지 이 3년 동안 밝혀진 피해만 총 50건이에요. 이 사건들이 주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을 해서 손을 결박하고 그들을 겁탈한 후에 무참히 폭행합니다. 종종 집을 뒤져서 소소한 물건을 기념품처럼 가져가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어요. 당시에 이 수많은 사건들은 동일범으로 인식이 되긴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복면을 쓰고 피해자 얼굴에 이렇게 손전등을 비추면서 총으로 위협하는 유사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바로 낮에는 경찰로 살고 밤에는 복면을 쓰고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하던 조셉 드앤젤로였죠. 당시 그는 결혼 3년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의 범죄 양상이 점차 대범해지기 시작해요. 특히나 이제는 혼자 있는 여성만이 타겟이 아니었죠. 1978년 2월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개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갔던 부부 케이티와 브라이언이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총에 맞고 살해당합니다. 이게 바로 조셉의 두 번째 살인이었죠. 이 사건은요, 완전히 묻지마 사건으로 남게 되고 앞선 첫 살인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미제가 되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도 살인은 계속됩니다. 심지어 범죄 지역이 이전에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세크라멘토 인근 지역이었는데 여길 벗어나더니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해안가를 따라서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1979년 10월이었죠. 한 커플이 살고 있던 집에 복면을 쓴 남자가 진입하더니 얼굴에 후레쉬를 비추고 커플을 위협합니다. 남자친구를 결박했고 여자친구를 성폭행 시도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 두 사람이 가까스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이 범인이 누굴 먼저 잡아야 할지 헷갈리다가 결국 도주하게 돼요. 커플이 목숨을 건졌는데 이때 본 범인의 인상착의를 경찰에게 자세히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범인이 바로 조셉이었던 거고요. 물론 이거 외에도 그 전에 수많은 강간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인상착의를 입수해서 몽타주는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그 모양이 다 각각이죠. 바로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 가면을 쓰고 있기도 하고 또 머리 스타일도 좀 다 다르고 눈 모양도 몽타주엔 좀 다릅니다. 글쎄요, 과연 이걸로 그 당시에 정말 범인을 찾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범인 조셉 드앤젤로 입장에서는 그날 좀 안타깝게 자신의 타겟을 놓쳐서일까요? 바로 2달 뒤부터 아주 무서운 살인 질주가 이어졌죠. 1979년 12월 산타바바라 인근에 살던 커플 로버트와 데브라가 자택 침대에서 총에 맞아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여자친구 데브라에게는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3개월 뒤인 1980년 3월, 이번엔 스미스 부부가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침실에서 결박이 된 채 벽난로용 통나무로 머리를 3개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겐 역시 성폭행의 흔적이 보였고요. 참고로 당시에 이게 연쇄 사건임을 감지하지 못한 경찰은 아내 샬린 스미스의 오래된 내연남을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했고요. 또 추후에 남편의 전 동업자, 이제 돈으로 얽혀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문을 집에서 발견하면서 또 그 사람이 용의자로 몰리기도 합니다. 사실상 범인은 다른 사람, 바로 조셉이었죠. 어쨌든 5개월 뒤인 1980년 8월 또 있습니다. 해링턴 부부가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돼요. 새벽에 누군가 침입을 한 건데 시신을 보니까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고요. 아내에게서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죠. 이 사건 또한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살인은 계속됩니다. 6개월 후인 1981년 2월
28살의 마누엘라 위툰이라는 여성이 혼자 있던 집에서 성폭행 당한 후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이 발견된 지역이 앞서 해링턴 부부가 살해된 곳과 멀지 않은 얼바인이라는 곳이었어요. 다행히 이 사건에서 범인의 족적이 증거로 남게 돼요. 그리고 5개월 후인 1981년 7월, 앞서 데브라와 로버트 커플이 살해당한 그 인근 지역에서 또다시 체리 도밍고와 그레고리 산체스라는 커플 또한 총에 맞아 살해당합니다. 성폭행 증거 있었고요. 그 외에 범인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사한 범죄가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당시에 조셉에게 첫째 딸이 태어났던 겁니다. 자식이 생기면서 살인 본능이 사라졌던 걸까요? 라는 건 아주 순진한 발상이었죠. 딸을 얻고 약 5년간 착한 아빠 연기에 충실을 하면서 더 이상의 살인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86년 5월 그는 가족이 모두 휴가를 가고 집에 혼자 남아있던 18살 자넬 크루즈를 또다시 살해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신의 머리에 둔기에 의한 상처가 남아있었고요.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범인은 자취를 감추게 되죠. 각 사건이 벌어졌을 그 당시에는 이것들이 연쇄사건인 걸 알았던 건 아닙니다. 사실상 10년이 지나고 각 사건에서 남겨져 있던 DNA를 정확히 분석하게 되면서 모든 게 동일범인 게 뒤늦게 밝혀진 거죠. 2016년까지 범인에 대한 정보는 사건에서 수집된 몽타주였고요. 또 그와 함께 약간의 프로파일링 정보, 그가 178 정도 되는 키, 머리는 금발의 옅은 갈색 머리, 백인 남성, 운동신경이 좋고 훈련을 받아서 총기에 익숙한 사람이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에게는 골든 스테이트 킬러,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 이런 악명 높은 별명이 따라다녔죠. 그런데요, 이때 자신을 그렇게 미치도록 찾고 싶어하는 경찰을 보면서 조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절대 안 잡혀 하면서 비웃고 있었겠죠. 그렇게 살인 질주를 이어간 지난 10년간 그는 점점 더 잔혹하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엽기적이기까지 했어요. 그의 손에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를 보면 최소 13살에서 42살에 이르렀고요. 제대로 확인된 것만 살인사건 13건에 그 외에 50건의 성폭행, 최소 120건의 강도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인이 범행을 할 때 항상 복면과 장갑을 썼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결박할 때 썼던 밧줄 그리고 족정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증거가 별로 없나 싶은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배경이 범죄학 전공했고 심지어 경찰관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도 나갔고요. 이런 이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할지 이미 다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나마 좀 의미 있는 증거라고는 피해자 몸에 남아있던 DNA입니다. 하지만 80년대 기술로는 정확히 이게 누구의 것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일 수 없었죠. 결국 몽타주에만 의지한 채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2000년대에 들면서 최첨단 감식 기술이 더 정교해졌고요. 이걸 이용해서 과거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건 현장에서 채취되고 이제 보관하고 있던 그 용의자 유전자 정보를 수많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잡힐 수 있었느냐? 아니죠. 조셉 디앤젤로는 애초에 강력범죄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예 용의선상에서 완벽히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그는 잡힐 수가 없었고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18년이 되고 FBI가 이때 아주 은밀한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게 바로 가계도 혈통찾기 웹사이트였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데 우리나라에선 이게 좀 생소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혈통 그리고 조상을 찾는 사이트가 굉장히 열풍이었어요. 미국에는 사실 사람들의 출신과 인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과연 나의 조상이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 속의 결과표처럼 검사를 하게 되면 당신은 40% 핀란드 계통에 25% 스웨덴 계통, 8% 프랑스 피가 있다 이런 정보를 찾아주는 거죠.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그건 바로 자가 유전자 검사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업체에서 DNA 키트를 보내줘요. 여기에다가 DNA를 채취해서 보내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절차죠. 여러분, 인간은 다 저마다 고유의 DNA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중에 일부의 구성 요소는 직계가족, 그리고 친척들 간에 상당히 일치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업체가 DNA를 분석해요. 그리고 데이터상에서 당신의 DNA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다른 이용자의 DNA를 매칭해고요.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친척도 찾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혈통까지 찾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FBI는 이 범죄자의 유전자를 가계도 찾기 사이트 중 하나인 Family Tree DNA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약 200만 개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하나하나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결과 아주 유사한 유전자를 지닌 몇 명을 추려내는 데 성공합니다. 6명이 나왔는데요. 자, 이 6명 중에 혹시 이들과 연결된 가족들로 확대를 해서 그중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적이 있고 178cm 정도의 키에 옅은 갈색머리나 금발머리의 백인 남성을 추려냈는데 그게 바로 조셉 덴젤로였죠. 같은 DNA를 가지고 있던 6명, 그들은 실제로 다 사촌들이었습니다. FBI는 흥분했죠. 하지만 우선 그 조셉의 DNA를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대조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잠복을 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졌고 DNA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감식을 맡긴 결과 그는 골든 스테이트 킬러와 DNA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42년 만에 이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죠.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던 그리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던 이 남성은 그렇게 법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지난 2020년 6월 수많은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미 전역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나타난 이 조셉은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병약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고요. 간단한 대답을 하는 것도 힘겨워했죠. 재판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제리라는 인격이 있다. 그 인격이 잔혹한 범죄를 부추겼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자기는 이 제리라는 인격을 도저히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격 장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신미약을 호소하는 듯 하는데요. 사실 이 당시의 이 모습이 너무도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거 형 집행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벼르고 있던 세크라멘토의 슈버트 검사가 그의 독방 CCTV 영상을 공개하게 돼요. 이 영상의 내용이 충격 그 자체였죠. 함께 보시죠. 막 독방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서 있죠. 게다가 양팔을 흔들면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있네요. 법정에서 보던 모습보단 훨씬 건강해 보이는데요. 아주 오래 살고 싶은 듯 팔을 여러 번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까와는 다른 독방입니다. 어라, 조셉이 난간을 잡더니 책상에 올라가요. 아니 이건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 전혀 아닌데요. 지금 위에 올라가서 뭘 하려는 걸까요? 전등을? 빛을 가리려고 책상에 올라간 건데요. 어라, 아주 창창하신데요, 이분? 영상을 보시면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무언가로 감방 조명을 가리는 게 포착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이건 40년 전의 범죄 현장에서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슈버트 검사는 드 엔젤로는 40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게 그의 실체다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한편 아무리 용의자의 DNA와 조셉의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한들 이 사건들이 다 40년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이제 와서 입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와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조셉은 자신의 모든 범죄를 시인하게 되죠. 꼴에 또 사형은 두려웠던 걸까요? 종신형을 선고받기에 앞서서 판결에서 그는 굉장히 무표정한 얼굴로 내가 죽이고 상처 입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라는 아주 짤막한 사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를 받아줄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도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그에게 남은 건 죽는 날까지 독방에서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 보내는 삶이어야 하겠죠. 정말 오래간만에 해결된 사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